삶은 멀리서 보면 선형적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선형적이다.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은 되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too much of good thing 효과라고 해서 굳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뭐 과유불급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효과는 어느 지점까지는 좋은 변수가 좋은 효과를 계속 나타내다가 특정 임계치를 넘어서면 그 관계가 이제 없어지거나 반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좀 다른 예시로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인파워링 리더십이 올라가면 우리가 성과가 올라간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일 수 있다. 혹은 뭐 심지어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단순화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inverted U shape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선형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고 있는 세계의 진짜 모습과 무관하게 우리는 좀 선형적인 세계, 선형적인 언어에 굉장히 좀 익숙한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경력이 높아질수록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질까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처음에 들어오면 회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겠죠. 그래서 그 어떠한 것들도 의사결정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애초에 그런 권한 자체도 주어지지 않겠죠. 근데 대리 정도가 되면 조금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신입사원 때보다는 의사결정을 잘 내리겠죠. 그리고 과장 되면 더 하겠죠. 부장 되면 더 하겠죠. 그러면 CEO가 되면 제일 잘할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점심 메뉴를 할 때 있어서 선정할 때 있어서 내가 이 팀에 오래 있다 보면은 팀원들의 식성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최 대리는 뭐 중식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난 요거 이제 한식을 선택해야겠다 했는데 김 부장님은 또 근데 어제 한식을 드셔가지고 오늘은 좀 뭐, 좀 양식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정보가 어느 정도 있으면 결정을 내리기가 더 센스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정보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제 뭘 먹었고 이 사람은 지금 뭐 어제 뭘 먹었고를 아는데 그거를 다 피해가는 메뉴가 이제 없어지게 되면 오히려 정보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력이 있을수록 의사결정의 질은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회사 얘기로 한번 가보죠. 유사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2년 전에 코로나 한창일 때는 이 의사 선택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4년 전에는 좋았어요. 그럼 지금 코로나 좀 풀렸으니까 4년 전에 선택한 걸대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직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년 전의 선택으로 가야 될 건지 오히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더 잘 내리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최선보다는 차악을 뭐 피하는 뭐 약간 그런 식의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룰 논문은 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전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좀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연구 문제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너무 한 가지 방향성만 갖고 연구를 한 것은 아닌가. 좀 반성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새로운 관점을 좀 수용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임파워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파워링 리더십 앞에 붙은 거. 임파워링은 임파워, 즉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파워먼트랑 유사한 걸로는 델리게이션 같은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위임이라고 보통 해석이 되고 임파워링은 권한 부여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좀 반대까지는 아니고 좀 개념을 좀 구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델리게이션은 권한 위임으로 부하 직원한테 의사결정 권한만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파워링은 권한도 위임하지만 그 결정에 대한 책임까지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신중해지겠죠. 이 프로젝트, 작은 프로젝트의 한 부분은 내가 온전히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리더라는 사람은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워, 권한과 여기 말하는 이제 인파워에 있는 파워죠. authority, 권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왜 부하 직원한테 공유를 하는 걸까요? 인파워링 리더십은 권한을 공유하거나 직원한테 더 많은 책임과 자율성을 할당하는 리더의 행동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부하 직원을 리딩하고요. 이끌고요.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요. 그다음에 부하 직원을 코칭하고요.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부 제가 메타 연구를 좀 찾아보니까 인파워링 리더십이 높으면 직무 만족, 관리 효율성, 창의성, 혁신, 조직 시민 행동, 몰입, 업무 열의, 개인과 팀 성과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쳤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요런 친구들이 이것 이외에도 신뢰, 그다음에 LMX라고 해서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라는 변수가 있는데 리더와 부하 직원 간의 어떤 이런 인터랙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퀄리티를 보는 변수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자기 효능감, 직무 명확성, 지식 공유 등과도 이제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참 좋은 변수죠. 그래서 반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소셜 익스체인지 티오리라는 게 있는데 흔히 뭐 SET라고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옵니다. 1996년에 앤더슨이랑 윌리엄스가 이제 제안한 이론이고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이제 이 이론으로 이 인파워링 리더십의 이 선행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파워링 리더십은 부하 직원에게 일단 긍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랑 그런 거를 흔쾌히 부하 직원들하고 공유하는데 당연히 좋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작업 결과에 대한 소유권과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부담이 아니라 이건 내가 의사결정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이야. 약간의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대가로 부하 직원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그냥 뭐 리더가 나한테 줬으니까 하는 거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리더와 조직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보답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직에 더 이롭게 되는 거죠.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회사에서 또 조직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뭔가 더 잘해주면 나는 너무 좋으니까 그냥 혼자 받아먹고 꿀꺽 해야지가 아니라 그럼 나도 여기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리더의 그런 가치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내면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치에 부응하는 충성도 높은 행동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리더의 긍정적인 행동에 보답하기 위해서 조직이 이제 준수하는 강령을 지켜야 된다는 뭐 도덕적 의무감이 고취된다. 심지어 이런 인파워링 리더십은 요즘같이 굉장히 변화하는 환경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프론트라인 뭐 직원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실 뭐 조직원들 다 그렇겠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그 변화에 적극적으로 뭐 대응하게끔 뭐 학습 민첩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제일 필요한 거는 의사결정권입니다. 그래서 리츠칼튼 호텔이라는 곳이 이제 이 인파워링 리더십을 잘한다라고 좀 예시로 거론이 되는 곳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호텔 직원들한테 약 2,000불 정도 금액을 그냥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준대요. 그래서 방금과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뭐 내가 음식을 시켰는데 뭐 음식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좀 더 높은 음식으로 그냥 주는 거야. 근데 그 2,000불은 이제 직원이 자기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온전히 호텔 투숙객들을 위해서 서비스 업그레이드라든지 급한 불만 사항들을 해결해 주는데 이제 쓸 수 있게끔 재량껏 쓸 수 있게끔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인파워링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좀 그럴 수 있겠죠. 인파워링이 너무 적거나 혹은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다. 원래 모든 게 그렇잖아요. 개인차라는 것들도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직원 자체도 만약에 너무 신입사원이에요, 제가. 그럼 인파워링 줘도 할 수가 없어. 뭘 하라는 거야?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부작용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 논문을 좀 읽어봤는데요. 과도한 인파워링 리더십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리더의 인파워링 리더십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직원에 대한 과신으로 이어져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믿어버리고 다 맡겨버리는 거죠. 뭐 상사가 나를 믿어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 인파워링을 통한 의견 교환에만 초점을 둘 경우에는 시간만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인파워링 리더십의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코칭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주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리더가 거기에 꽂힌 거야. 나는 이제 인파워링을 해야겠어. 진짜 일을 하게끔 해야지 일 외적인 관계를 쌓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시간이 낭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파워링 리더십이 너무 몰입하게 되면. 그리고 과도한 인파워링 때문에 자율성이 너무 높아진 직원은 어느 순간에 통제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하면서 인파워링을 해버리면 진짜? 너 다 해도 돼?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를 모호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뭘 좀 시킬 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고 이런 최소한의 가이드는 줘야 되는데 일단 알아서 해봐. 뭐 이렇게 줘버리면 오히려 그 모호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너무 커리어 초기라면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더 모호성을 심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효율성을 떨어뜨리겠죠.
그리고 좀 슬픈 사실인데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린 결정이 때로는 리더의 독재적인 의사결정보다 항상 좋은 건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특수한 상황일 경우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팀 초기 단계에서는 인파워링 리더형보다는 지시형 리더형이 확실히 성과가 좋다고 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죠. 팀 초기 어수선하죠. 근데 이제 리더가 딱 방향성을 갖고 쫙 밀고 나가면 응집력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팀 초반에 뭐 아무도 지금 뭐 프로세스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파워링 하자, 같이 의사결정 해볼래, 크고 작은 것들을 다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프로세스에 소비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해가 되겠죠. 비용 측면에서 한번 부작용을 한번 볼게요. 권한 부여를 통해서 자율성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하 직원의 부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에 계속 집중해야 되는데 뭐 툭하면 계속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나를 계속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의사결정이 너무 터프한 거야. 그러니까 내 권한에 너무 밖에 있는 회사의 막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뭐 전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입사한 지 대리도 이제 아직 안 됐는데 내년도 뭐 교육 전체 교육 과정을 짜야 되는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면 참여시켜주는 거는 좋긴 한데 인지적으로 이게 부담감을 느끼고 산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에 집중하고 지금 빨리 배워야 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역할 이론이 뭐냐면, 역할이라는 게 원래 개인한테 기대되는 행동이라는 것인데 그게 일관되면 일관될수록 좋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일가정 갈등할 때 이제 역할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회사 가서는 어떤 회사원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역할이 있는데 가정에 와서는 또 가정에 또 내 역할에 대해서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막 충돌하거나 배치되거나 뭐 요럴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물론 그것만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역할 이론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개인에게 기대되는 그 역할이라는 것이 일관되면 일관될수록 좀 좋다 라는 걸 좀 추구해요. 근데 이제 인파워링 리더십으로 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내 잡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 직무에서 해야 되는 일에 추가적인 임무들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권한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그러한 권한이나 책임은 이미 내가 요 정도 일하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확립된 역할 이론에 따르면 확립된 어떤 행동이 있을 텐데, 인지 범위가 있을 텐데, 그거를 계속 모호하게 경계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역할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파워링 리더십을 발휘하면 부하 직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더한테 나는 이제 보답을 해야겠다 이런 심리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뭐 중국의 뭐 관시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리더의 비윤리적인 행동까지도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LMX 논문을 찾아봐도 이러한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LMX도 막 다 엄청 좋아 보여요, 변수가. 근데 그게 왜 안 좋냐면, 모든 리더가 모든 직원하고 LMX가 좋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10명, 100명이, 만약 100명이 있으면 100명을 어떻게 다 친해요. 그쵸? 절대적인 자원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다 균등하게 쓸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면 이제 LMX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퍼링을 너무 많이 해주면 나를 믿고 권한 주고 너무 감사한데 그만큼 나도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은 비윤리적인 행동까지도 눈 감아주게 되는 그러한 현상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파워링 리더십은, 그러니까 제 설명에 따르면 어떤 임계치까지는 그렇게 잘 가요. 조직에 유의해요. 그러니까 유익해요, 개인한테도. 근데 그게 과도해질 경우에 약간의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인파워먼트는 부하 직원에게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을 준다라는 그 가정 자체를 한번 좀 의심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조직은 리더가 부하 직원한테 권한 부여를 하는 게 마냥 좋다가 아니라 그 조건부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밝혀내는 연구가 이제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인퍼링 리더십이 이러이렇게 해서 좋아, 메타 연구 해봤는데 좋대, 자, 우리 하자. 이 정도 접근은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야, 구글에서 이거 하는데 우리도 하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거기는 됐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1차원적으로 벤치마킹 안 하잖아요.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거에 좀 맞춰서 변형을 하든지 하잖아요. 인퍼링 리더십도 마찬가지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경력 초기에는 이게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일 때까지는 그러면 쌓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권한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연구를 하거나 조직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었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관계를 중심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인파워링 리더십이 다른 변수들과 좋은 변수들과 갖고 있는 관계가 천편일률적으로 선형적이다. 라는 연구가 거의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피셜입니다. 하지만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연구들은 그러한 과정에 물음을 던지면서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저는 이런 포인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들은 다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변혁적 리더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더십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되는 것이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아마 실제 찾아봐도 그럴 것 같아요. 변혁적 리더십이 단연코 1등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이 자신의 이익을 추월하고 집단적 목표를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상적 영향력? 이게 뭐냐면 부하 직원한테 약간 카리스마 있는 어떤 역할 모델이 됨으로써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영감적 동기부여. 부하 직원한테 비전과 이상을 계속 인스파이어링 해주는 거죠. 동기부여시키기 위해서. 지적 자극. 이게 단어만 보면은 뭐 되게 똑똑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작적 정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막 너무 똑똑해서 막 이렇게 자극받는 그게 아니라 부하 직원한테 기존 과정에 도전해서 새롭게 창의성을 자극하는 걸 지적 자극이라고 해요. 마지막이 개별적 배려. 이거는 뭐 당연히 부하 직원 요구나 뭐 컨선이 있으면 그런 걸 좀 경청해주고 뭐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4개가 구성되어 있다. 요걸 하는 게 변혁적 리더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상적 영향력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넘어서고 도덕적 윤리적 결정의 결과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영감적 동기부여는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리더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감적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낙관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비전과 이상을 전달해서 이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지적 자극은 비판적 과정을 재검토해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리더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개별적 배려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개발하도록 돕고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적인 맞춤형 이제 내가 피드백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변혁적 리더십은 직무 만족을 향상시키고 번아웃을 감소시키고요. 몰입, 조직 시민 행동, 성과 뭐 아무튼 좋은 것들은 다 이제 올라간다. 뭐 이런 연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뭐가 나쁠까? 요 논문이었거든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이상적 영향력을 주려고 본인은 되게 카리스마 있는 리더인 것처럼 실제로 안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자기도 이 조직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근데 계속 비전 주고 계속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말 해줘야 되고 피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이 논문의 취지였는데 되게 재밌게 다가왔어요. 이게 또 뭐 다른 데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조직 시민 행동이라는 것들이 있죠. 조직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부가적인 일들을 하면서 조직의 이익이 되게끔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면 그냥 자기 공부만 하고 열심히 연구만 하면 되는데 일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 랩실의 분위기를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후배들이 들어오면 좀 더 챙겨주고 밥도 가끔 사주고 코칭도 따로 해주고 이런 요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찮을까요? 그 사람도 사실. 물론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COR 이론이라는 거 이거를 이제 자원 보존 이론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주어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24시간 동일하게 있고요. 저도 에너지라는 게 쓸 수 있는 게 100이면 딱 그만큼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변혁적 리더십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형태를 보일 수 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요. 아까 그래서 제가 하위 변인별로 4개를 다 적었던 건데 하위 변인별로 왜 자원이 소모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상적 영향력 같은 경우는 변혁적 리더가 부하 직원한테 너의 사익보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계속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설득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야. 어떻게 설득할지 생각하는 것조차도 자원이 소비된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사실 리더와 조직원은 약간 랜덤리하게 배치되는 경향도 있거든요. 직무순환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개인차도 다르고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도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이제 금전적인 뭐 그런 걸 제공함으로써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막 이렇게 개인적인 친밀감 같은 것들을 유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같이 성장하자, 뭐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설득하는 방법이 다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사람 만났을 때는 이 모드로 가야 되고, 저 사람 만났을 때는 저 모드로 가야 되고, 이것도 이런 체인지 하는 것들도 굉장히 힘들겠죠. 영감적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변혁적 리더가 부하 직원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감정 표현이 리더의 실제 감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러한 계속 열정을 보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리더는 감정을 조절하고 심지어 감정 노동에까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 자극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적 자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가정에 도전해서 뭔가 이렇게 딱 깨우치게끔 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리더 스스로도 본인의 관성을 깨야지만 이러한 지적 자극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못 깨는데 너 한번 깨봐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계속 공부하고 지적 자극을 느낄 수 있게끔 기존 가정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리더 자체가 그러한 과정들에 맞서지 않고 리더가 된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깨는 게 쉽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거에도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자원을 많이 소모하게 된다라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적 배려는 변혁적 리더가 부하 직원에게 그 사람 어떤 니즈가 있고 관심사는 뭔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자원을 제공해 줘야죠. 뭐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다 그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찾고 이걸 도와주고 해줘야겠죠. 근데 그게 리더가 원래 그러한 사람이라면 상관없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노력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하 직원하고 관계를 맺는 것들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니즈는 다른 사람보다 어떤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니즈를 충족해 주려면 이 사람하고는 요 정도 수준의 협업을 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는 저 정도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수준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이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야 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되는데 개별적인 케어를 해줘야 되면 이 사람하고는 어떤 포인트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근데 이게 조직이라고 생각해보고 더 많은 조직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뭐 그러면 이제 관계를 다양한 수준으로 갖고 유지하는 것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쓰겠죠. 그리고 더 힘든 것은 이러한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는 점점 더 그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이걸 또 관리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자원 낭비가 아니라 자원을 소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 변혁적 리더십은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다 있긴 하지만 리더를 번아웃 시킨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싶게 만든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특히 부하 직원이 성실하거나 유능하지 못할 경우에 더 빨리 지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변혁적 리더십을 막 하고 싶어요. 하려고 해요. 나는 막 다 해줘. 개별적 배려도 해주고 이상적 영감도 주고 지적 자극도 해줘요. 근데 얘가 그만큼 못 따라오는 거야. 그럼 내가 쓴 거에 비해서 조금 허무한 거죠. 그러면 나 리더십이 좀 별론가? 이렇게 막 스스로 조금 지치게 되는 이런 현상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 논문을 보고 되게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 리더십이라고 하면 리더십이라는 거는 리더가 존재하고 부하 직원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둘 다 있어야 되잖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부하와 직원과 리더라는 그 각각의 존재가 존재를 하고 그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라는 것을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대부분의 리더십의 연구는 어떤 리더가 부하 직원한테 어떤 영향력, 어떤 이점을 주는지에만 천착해 왔다라는 거죠. 왜 둘 다 중요한 주체인데 왜 리더한테는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갖고 이 리더가 어떠한 특정 리더십을 행함에 있어서 얘는 도대체 어떻게 느끼고 있지? 얘는 안 힘들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더십이 이제 이 논문에 나온 표현인데요. 그대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리더십의 효과는 진공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를 전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 부하 직원이 뭐 유능한지 안 한지에 따라서 혹은 뭐
나랑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 다르고 거기에 대해서 그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 관계가 수준이 달라지니까 자원 낭비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진공 상태,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일반적인 상태만 가정을 하고 리더십의 효과에 대해서 논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되게 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한 개별적인 그 컨텍스트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상으로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비선형 조직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